GBF, 뭐, 품밍 몬트리올 GBF, 그 다음에 30by 30 뭐, 목표 이렇게 해서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런 논의하에 우리나라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2030년까지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그동안에 이제 정부 부처에서 논의하고 그다음에 여러 전문가분들과 논의해서 사실은 이제 연구에서는 이거 지금 이게 로드맵이 작년 12월 26일 날 채택이 되었었거든요. 심의 의결된 안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저희 연구됐던 내용과 부처 간 협의를 통해서 이제 합의된 내용, 지금 대중에 공개된 내용은 사실 굉장히 큰 갭이 있어서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아쉬움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아마 전문가분들께서도 그런 아쉬움이 있으실 텐데요. 여하튼 좀 미흡하지만 정부에서 합의된 로드맵 안을 또 마지막에는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발표 내용은 일단은 저희가 로드맵을 만들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됐는지 그 배경 맥락에 대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GBF에서 액션 타겟 3번이 사실 이제 보호지역과 그 다음 자연 공존지역에 대한 내용인데요. 그 내용을 한번 좀 뜯어서 보고 그런 내용을 어떻게 담았는지 로드맵을 말씀드리는 걸로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GBF 개요입니다. 사실 GBF는 뭐 어떻게 나왔는지는 다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실 텐데요. 뭐 2010년에 나고야에서 저희가 IC 타겟을 설정을 했고 이제 보호지역 분야에서는 IC 타겟 11에 포커스를 맞춰서 팔로우를 하는데요. 그 20개 모든 IC 타겟 중에 그나마 이행 진전이 되었던 건 IC 타겟 11 보호지역 파트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IC 타겟 11도 사실 정확히 이제 전체적으로 다 성공적으로 했다라고 하기는 조금 미흡했었거든요. 그래서 GBO 이제 글로벌 생물 다양성 전망 보고서에서 모든 IC 타겟 성취에는 이제 실패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한 6개 정도는 부분적으로 성취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이제 부분적으로 성공한 게 보호지역이나 메리존 파트 뭐 이런 그다음에 ABS 관련돼서 이익 공유 관련해서 조금 진전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외에는 모두 이제 실패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패를 얘기하면서 이제 몇 가지 반성을 했습니다. 왜 실패를 했지라고 하는 반성 중에 대표적인 게 목표가 굉장히 좀 명확치 않았다. 그러니까 개량 목표가 너무 적어서 그랬던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사회 전반의 참여가 부족했다. 그러니까 도전하는 사람들, 복원하는 사람들 중심으로 이런 활동이 이루어졌다. 사회 전반의 참여가 너무 미흡했다. 메인스트림이 안 됐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이행 진단이나 이런 게 미흡했다. 이런 얘기들이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GBF에 오기 전에 가장 중요한 또 이벤트가 UN SDG 채택인데요. 그래서 사회, 경제, 환경이 종합된 어떤 그런 지속가능 발전 도모하는 이런 내용들을 이제 그동안에 논의를 하면서 사실은 GBF가 2020년에 사실 채택이 됐었어야 했는데 그게 뭐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늦어졌죠. 그래서 22년 12월에 채택이 됐으니까요. 그러니까 자의반, 타의반 굉장히 논의 과정이 길었습니다. 그 전문가들, 그 다음에 사회 전반에, 그래서 자주, 그러니까 필드에서 만나진 못했지만 온라인 소통을 통해서 굉장히 다양한 논의가 있었고요. 그래서 의견 수렴이 제법 확장적으로 의견 수렴이 돼서 결론적으로는 혁신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트랜스포머티브한 체인지가 필요하다. 위기를 저희가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변혁적인 변화에 대한 것들을 일단 염두에 두고 이제 GBF를 세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저희 MBSAP도 사실 작년에 채택이 됐었는데 국가생물다양성 전략도 그런 부분이나 저희 로드맵도 마찬가지고 그런 어떤 변화를 염두에 두고 하고 있는가 목표 설정이 거기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다시 한번 고민할 필요는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로드맵을 저희가 잡았었는데 간단하게 당사국 총회 관련해서 소개를 드리면 이 GBF가 채택된 15차 당사국 총회에서는 굉장히 많은 전문가 관계기관들이 모였었고요. 오랜만에 하는 이제 당사국 총회이다 보니 함께 모여서 하는 당사국 총회이다 보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우리나라 대표단도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참여를 했죠. 그래서 제가 정부 대표단을 참여하기 시작한 게 2008년도부터인데 그때는 정말 관계되는 몇 명만 참여를 했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재작년 같은 경우는 정말 다양한 부처에서 전문기관들에서 참여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뭐 GBF뿐만 아니라 그 GBF 이행을 지원할 수 있는 도구들까지, 그러니까 모니터링 프레임워크나 그다음에 계획 모니터링 보고 뭐 검토 체계, 그다음 자원 동원 이런 것까지 한꺼번에 해서 6가지 규제를 핵심 일괄 채택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있는 사진은 이제 채택됐을 때, 일괄 채택됐을 때 이제 그 의장단에서 박수 치고 있는 모습인데요. 사실 이게 그 IT 타겟을 설정할 때 2010년에 2050 비전은 이미 설정을 해 두었거든요. 그래서 2050 비전, 자연과 조화로운 삶이라고 하는 비전은 그대로 가지고 가는 거고요. 그래서 이 비전 달성을 위한 2030 미션을 채택하고 2030년까지 타겟을, 23개의 타겟을 채택을 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소개는 이제 보신 분들 있으실지 모르겠는데요. 이건 이제 폐회식 때 그 캐나다 어린이가 이제 그 당사국청에 참석한 모든 정보기관과 전문가분들께 이제 편지를 쓰는 형식으로, 평실에 읽는 형식으로 했던 얘기인데요. 편지를 쓴 사람은 인도의 어린, 한 6살짜리 아나야라고 하는 어린이가 썼고, 지금 여기 발표를 읽는 친구는 캐나다의 이제 로버트라는 친구인데, 그러니까 지금 간단하게 제가 그 발언을 정리를 해보면, 신선한 공기나 깨끗한 물이나 안전한 삶, 이런 것들은 신이 이제 모두에게 준 선물인데, 이런 것들을 왜 현 세대에서 다 풀어버리려고 하느냐. 이때가 당사국정에다가 딱 크리스마스 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러니까 깨끗한 물이나 신선한 공기가 안전하게 살고 싶다. 그러니 이제 그런 것들을 잘 보존해 달라고 하는 당부를 20억 어린이를 대표해서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이제 폐회식 때 이걸 들으면서 우리가 자연의 권리만 맨날 얘기를 하는데 이 자연의 권리는 결국 미래 세대의 깨끗한 환경에 살 수 있는 권리하고도 바로 직결되어 있구나. 그래서 자연의 권리를 얘기하는 것보다 미래 세대의 권리를 우리가 좀 더 강조해서 보존 얘기를 하는 것들이 더 효과적이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때 발언을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인상 깊어서 제가 소개를 좀 해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시다시피 그 CBD는 크게 3가지 목적입니다. 뭐 생태계 보존이 있고, 그다음 지속 가능한 이용이 있고, 그다음에 그 이용으로부터 나오는 혜택을 뭐 공평하게 공유하는 것. 이제 3가지 목적인데 그 3가지 목적을 골고루 담은 골을 2050 골을 채택을 했고요. 그다음에 골 D에서는 이제 그런 이행을 강화하기 위한 이제 수단들에 대해서 주류화나 수단들에 대해서 골 D에서 잡았는데요. 그래서 이제 골 A에서는 생태계 보전, 그다음에 멸종 위기를 이제 뭐 감수하자라고 하는 인위적인 어떤 멸종은 중단하고 모든 멸종 위기 위험을 10분의 1로 하자라고 하는 골이 담겨 있고, 골 B 같은 경우는 지속 가능한 이용, 그래서 그 생태계 서비스나 기능 이런 것들을 유지하고 증진하는 그런 걸 담고 있고, 그다음에 이게 공유가 골 C에 있고, D는 이제 뭐 재원이나 역량 개발, 그다음에 뭐 기술 이전 이런 내용까지 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여기서 이제 숫자로 등장하는 게 하나 있는데, 그 생물 다양성 보존을 위해서 우리가 연간 약 7천억 불 정도가 이렇게 그 재원의 갭이 있다. 그런 재원의 갭을 이제 줄일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타겟들을 보시면 타겟 뒤에 가면 이 7천억 불을 어떻게 이제 이 갭을 채울 것인지에 대한 타겟도 뒤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이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총 23개의 타겟이 신청됐고, 그 중에 저희는 타겟 3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겟 3를 보기 전에 저희가 이제 글로벌 보존부터가 어떻게 흘러왔는지를 알 필요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생물 다양성 보존을 위해서, 지구 보존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보존해야 되지? 몇 프로를 보존해야 돼? 이런 고민들은 굉장히 오래전부터 있었는데요. 최초로 고민했던 건 한 82년도 그 3차 공원총회 때 했다고 해요. 보호지역하고 이제 보호지역이나 국립공원 관련된 이런 이제 저희는 공원총회라고 하는데 매 10년마다 합니다. 그래서 3차 공원총회 때 82년도에 공원총회 때 우리가 얼마나 보호를 해야 되지? 그런 얘기를 이제 10% 정도 해야 되는 건가? 이런 얘기를 했었대요. 근데 명확하게 이제 이걸 타겟으로 설정한 거는 4차 공원총회입니다. 4차 공원총회 때 생물 다양성 보존을 위해서는 지구의 모든 바이옴을 대표하는 것들을 한 10% 정도는 보호해야 되겠다. 2000년까지. 글로벌 세팅을 최초로 한 게 92년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게 이제 생물다양성 협약, 국제협약에서 최초로 채택한 거는 2002년인데요. 2002년에 이제 그 생물다양성 협약에서 최초로 전략계획을 수립하거든요. 한 10년 장기 전략계획을 수립하는데, 2002년에 전략계획 수립할 때는 사실은 명확한 타겟을 설정하지 못했어요. 그냥
워딩만 한 거죠. 그래서 계획만 수립했다가 2004년도에 이제 정확한 타겟을 설정을 했는데, 그때 2004년에 이제 10% 정도를, 지구의 한 10% 정도 효과적으로 보존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처음 이제 생물다양성 협약에서는 최초로 숫자를 이제 언급하고, 그 다음 그 10% 지역이 별도의 타겟 설정을 해서 타겟 1.2에서는 중요한 지역들을, 생물다양성 측면에서 중요한 지역들을 10% 정도는 보호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대상의 그 퍼센테지, 커버리지에 대한 퍼센테지와 그다음 대상이 생물다양성 측면에서 중요한 지역, 이렇게 해서 2002년, 2004년에 그렇게 세팅이 됐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시는 IG 타겟 11이 2010년에 채택이 됐고, 육상은 17%, 해양은 10%를 이제 하자고 했습니다. 근데 이게 또 다른 점은, 이제 그 지금까지 2002년에 세팅, 2004년에 세팅된 그 타겟은 사실 보호지역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보호지역과 자연공존지역, 기타 효과적인 보존수단, OECM을 포함해서 17%, 10%를 하자는 얘기고요. 대상이 확장적이 된 거죠. 그 다음에 생물다양성 측면에서 중요한 지역을 하자는 것을 여기에서는 생태계 서비스 측면에서 중요한 지역도 포함해서 같이 17%, 10% 하자라고 이제 대상과 목적이 확장이 되었습니다. 그게 이제 재작년에 수립된 이제 GBF에서는 숫자가 바뀌었죠. 30%로 획기적으로 좀 변환이 됐고요. 그 다음에 숫자가 많이 늘었죠. 그 다음에 이제 대상도 좀 확대가 됐는데, 대상은 생물다양성 측면에서 중요한 지역뿐만 아니라 생태계 서비스 측면에서 중요한 지역, 거기다 펑션이라는 걸 넣었어요. 생태계의 기능 측면에서 중요한 지역들, 생태계가 내재되고 있는 그 기능이 중요한 지역까지 포함해서 30%를 보호하자라고 했고, 이제 그게 이제 2030년까지 타겟입니다. 근데 제가 그 다음에 세팅해 놓은 거는 2050 비전 설정을 위해서 얼마나 지구가 보호되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논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EPS하고 IPCC에서 나온 보고서에서는 기후변화 대응이나 생물다양성 보전, 그 다음에 양질의 삶,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지구의 30에서 한 50%, 70%까지도 보호가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할플스에서 한 50% 정도는 보존하는 거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에드워드 윌슨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할폴스라는 책에서 지구 표면 한 50% 정도가 보존이 되면 지구 생물 다양성의 한 85% 정도는 보호할 수 있지 않겠나. 만약에 중요한 지역을 잘 설정해서 이런 보존 시스템이 갖춰지면 그 이상도 보존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그 책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 글로벌 보존 현황입니다. 그래서 2022년 말 기준으로는 이제 지금 표를 왼쪽 아래 표를 보시면 93년도에 육상은 8.54%에서 해양은 0.5였는데 2004년, 2010년 이렇게 쭉 많이 돼서 2022년 말 가변에서는 16.8%에서 17% 정도 되고 해양은 한 8.16% 정도 되는 걸로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오른쪽에 있는 숫자는 작년에 제가 4월 달에 해서 이제 작년 기준으로 하면 그거보다는 조금 더 많이 늘어난 17.12%, 그다음에 OECM을 포함해서 해양은 8.16%. 이 정도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보호를 하고 있다는 거고요. 보호 지역과 OECM을 포함해서 그렇다는 거고요. 그다음 보시면 이제 그 CBD 보고서에서는 이제 보호 지역들이 2004년 이후 2004년에 CBD에서 이제 보호지역 파워파라고 해서 보호지역 실행 프로그램 채택된 해거든요. 그때 이후 많이 증가됐고 2010년에 IG 타겟이 설정된 이후에 많이 증가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코로나 이후에 약간 이제 증가 수세가 이제 좀 줄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보고서에서는. 그다음 해양 같은 경우는 2010년 이후에 굉장히 많이 늘었잖아요. 근데 2010년 이후에 각 국가에서 굉장히 큰 대규모 면적의 보호지역들 지정을 해양 보호지역을 많이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2016년에 세계 보존총회 하와이에서 있을 때 그때 오바마 대통령이 우리나라 한 15배 되는 150km가 넘는 지역들을 해양 보존지로 지정하고 그렇게 하는 것들이 많아졌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후에 많이 늘었다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 말하는 해양의 8.26%는 이게 각 국가별로 얘기하는 관할 해역의 8.26%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봉해를 포함한 게, 그러니까 전 세계의 바다의 8.26%가 보호되고 있다는 얘기이고요.
뭐 관할 해역으로 따지면 이게 뭐 배 이상 늘어납니다. 관할 해역 공해가 많으니까요. 그래서 관할 해역으로만 따지면 그 퍼센테이지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래서 타겟이 같이 써리 바이 써리가 육상 해양을 구분하지 않고 같이 갔다라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 공해상의 이제 보전을 강화하기 위해서 최근에 또 이제 협약이 또 하나 생기기도 했죠. BBNJ 관련해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우리나라는 현재 뭐 굉장히 다양한 부처가 관련이 되어 있고요. 직접적으로는 보호적 관련해서는 5개 정도 부처가 관련되어 있고, 육상 한 17.3% 정도 보호하고 있고, 해양은 뭐 가나리에게 1.8% 정도를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근데 이거는 이제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늘어난 수치이긴 하지만 뭐 아직도 여전히 해양 쪽은 특히 이제 좀 부족한 걸 알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얘기하지 않았던 각 다양한 이제 질적인 타겟들에 대해서도 관심이 더 많은 부분들이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이제 질적인 부분을 포함한 타겟이 이제 어떤 내용들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사실 GBF의 타겟 3인데요. 타겟 3의 내용을 보시면 IG 타겟 11을 기억하시는 분들은 같이 한번 비교를 해서 보시면 더 쉽습니다. 그러니까 더 재미있는 게 좀 더 심도 깊게 볼 수 있는데요. 일단은 IG 타겟 11과 다른 거는 이제 숫자가 좀 바뀌었죠. 육상 17%, 10%에서 굉장히 혁신적으로 타겟이 늘어났고요. 30%로. 그 다음에 IG 타겟 11에서는 육상과 육수, 인랜드 워터를 같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육상하고 인랜드 워터 포함해서 17%를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는 육상 따로, 인랜드 워터 따로 하고 코스타라고 마린은 또 따로 묶어서 보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게 그게 좀 다른 부분이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생태계 서비스만 보는 게 아니라 펑션 앤 서비스로 해서 이제 그렇게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생태계가 내재하고 있는 그런 기능적인 측면을 저 강조하기 위해서 펑션이라는 용어를 넣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거기서 질적인 대표들을 얘기하는 이제 다양한 지표들은 그대로 계승을 하고 있고요. IG 타겟 11. 그다음에 뒷부분에 원주민의 권리 증진과 원주민의 이제 영토 이런 얘기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거든요. 지속가능 이용 관련해서. 그거는 이제 당사국 총회에서 논의됐던 배경을 이제 이해하시면 더 쉬운데요. 당사국 총회 때, 그러니까 지금 보호지역하고 OECM으로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는 타겟 스케일을 원주민의 영토, 그러니까 인디지니어스 피플들의 테리토리를 따로 그래서 놔서 한 3개로 구분하자는 논의가 굉장히 활발했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한 뭐 정의나 이런 것들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이 3개로 구분하기는 어려워서 이거를 이제 2개로만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원주민 영토에 대한 논의들을 여기에 녹아낸 겁니다, 그냥. 그렇게 해서 원주민에 대한 권리 증진이나 그들이 지속 가능한 이용 증진 뭐 이런 얘기들은 그대로 이 타겟 3에서 담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타겟 3를 이제 분야별로 좀 구분해서 보면, 뭐, 대상 30% 하자는 거가 일단 첫 번째이고요. 근데 그 30%를, 이제 여기서 또 중요한 건, 필요한 지역에 30%를 보호해야 된다라는 건데요. 그래서, 라이트 플레이스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건데요. 그래서 라이트 플레이스 측면에서는 중요 지역, 생물 다양성 측면이나 생태계 기능이나 서비스 측면에 중요한 지역을 찾아내자는 거죠. 예를 들면 탄소 흡수형 측면에서 중요한 지역, 생태계 서비스 측면에서 중요한 지역 이런 것들도 찾아서 보호적 시스템에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그다음 생태계적 대표성 이런 것도 좀 보존할 필요가 있다. 이제 에코리전을 이제 글로벌 차원에서는 육상은 한 826개인가 되고요. 해양은 또 200 몇 개인가 되는데 230 몇 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에코리전별로 그 보호조는 정도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생태계 대표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생태계 리전도 찾아내서 보존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이 모든 지역들이 광역적 경관으로의 연결성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그 질적인 측면들도 관리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수단적인 관점에서는 효과적인 관리와 공평한 거버넌스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생물 다양성 보존에 부합되면 또 지속가능 이용도 이제 가능한 형태로 그렇게 이 T3가 관할하는 범위를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구성 요소별로 보면 이제 저희가 이제 로드맵에 녹아내릴 때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게 이제 범위 구분은 뭐 국가 차원에서 타겟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광역 지자체 차원에서도 육상 육수 뭐 연안해양 부분에서 이렇게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 중요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뭐 글로벌 차원에서 그 KBA가 지정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40개가 있고 앱사도 이제
생태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중요한 그 해양 지역에 대해서 지정하는 그 앱사도 우리나라에 2개소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잘 보호되고 있는지를 볼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생태 다양도가 뭐 높거나, 그다음 멸종 위기종 이런 것들, 그다음 탄소 수온으로서 중요한 지역들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 것도 있고, 뭐 그런 것들을 어떻게 찾아내고 이제 균형하고 보존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이제 해야 되는 상황이 있고요. 그다음 생태계 대표성은 아까 말씀드렸던 에코리전이 있고, 그다음에 그 생태계 그 유형 분류를 또 글로벌 표준이 나와 있는 게 있는데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의 그 생태계 유형 분류의 표준을 어떻게 적용할 거냐 이거에 대한 고민도 좀 있고, 그다음 연결성 부분은 보호지역 간 연결성뿐만 아니라 광역 생태줄 연결성 이런 것들도 이제 같이 봐야 되고, 그다음에 체계적 접근에 있어서는 이제 중요 지역을 얼마나 보존하고 엄정 지역은 또 어떻게 가고 뭐 이런 시스템적인 측면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할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공평한 거버넌스 같은 경우도 거버넌스 유형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다 법적인 보호 지역만 주로 관심을 갖다 보니 정부 주도가 뭐 거의 유일하거든요. 그래서 공동 관리하는 것들, 그다음에 그 프라이빗 세터에서 관리하는 지역들 이런 것들에 대한 거버넌스 다양성 측면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거버넌스 형평성 관련해서는 보통 형평성은 한 3가지 관점에서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해관계자의 권리를 일단 인식하고 존중하는 거, 그다음에 그 과정상의 그 형평성, 그다음에 이제 분배적 형평성, 이익의 공유 측면에서 형평성 하는데 그 모든 그 3가지 관점에서의 거버넌스 형평성 같은 것들을 어떻게 다룰 것이냐 이런 얘기도 이제 저희도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협력체계 관련해서는 지금 마지막에 저희가 제안은 좀 해서 넣었는데 이해관계 참여협력 체계를 어떻게 구축할 거냐라는 것도 저희 고민거리 중에 하나 고려 사항이었습니다. 그다음에 해외 사례를 보시면 EU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은 2020년에 좀 미리 사실 얘기를 한 거죠. 그 서리 바이 서리 타겟을 자기들도 하겠다. 30년까지 30% 보호를 하는데, 그다음에 이제 그 중에 이제 3분의 1은 엄정 보호하겠다. 이게 엄정 보호하는 대상은 원시림, 녹용림 이런 것들이고, 그다음에 모든 보호 지역의 효과적 관리 체계를 정립하겠다. 그다음에 캐나다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서리 바이 서리 타겟을 저희 목표를 국가 차원에서 뭐 세팅을 하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시포라고 하는 곳에서 민간 기구인데 이제 한번 진단을 해서 가능할 것 같다라고 이제 진단해서 로드맵을 설정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주정부 차원의 접근, 연방정부 차원의 접근을 같이 제시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새롭게 등장한 OECN 개념해서 발굴하는 거. 또 많이 강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연방정부 차원에서도 뭐 한 32억 불 정도 투자하고, 그다음에 국립공원의 면적을 이제 2배 증가시키겠다고 하는 그런 도전적인 목표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도 이제 2030년까지 30%를 하겠다라고 하고 있고, 일본은 육상은 20% 넘게 이미 보호지역이 되어 있어서, 그래서 기존에 지금 본인들이 하고 있는 민간 차원의 보존 활동들을 잘 찾아내서 그런 지역들을 이제 자연 공생 사이트라고 이제 같이 넣어서 그런 것들을 잘 보호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일본 같은 경우도 뭐 국립공원의 해역 면적을 2배로 증가하겠다라고 해서 뭐 정부 차원에서 뭐 국립공원의 확대나 확장도 상당 부분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오이심에 대한 인증 시스템도 구축해서 환경성에서 하겠다라고 내용이 되어 있고요. 우리나라 내용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에 이제 확대 로드맵이라고 해서 저희가 많이 고민했던 내용들을 이제 부처에서 합의할 수 있는 수준에서 합의해서 나온 이제 로드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첫 번째로 이제 뭐 성과 진단을 해보면 사실은 육상 지역은 조금 는 게 사실이고요. 근데 해양 쪽은 많이 늘지 못했고, 그다음에 신규 유형들이 좀 등장을 했고요. 이거는 이제 잠재 보호 지역을 찾아내서 등재한 그런 효과라고 보시면 되겠고, OECM에 대한 거는 부처별로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통합 DB를 운영하고 있고, 이제 소통을 위한 협의체, 한국보호지역 포럼이라고 해서, 확대 포럼이라고 해서 협의체를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보호지역 양적 비교는 아까 저희가 이제 육상하고 인랜드 워터를 구분해서 지금 타겟을 설정해서 따로 이렇게 이제 한번 해본 건데요. 사실 인랜드 워터를 따로 구분해서 타겟을 설정한 이유는 담수 생태계, 그러니까 그 하천이나 습지나 이런 부분들에서 그 생물 다양성이 굉장히 높은 지역이죠. 근데 보존 조치가 글로벌 차원에서 부족하다라고 해서 구분해서 지금 세팅을 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게 뭐 여하튼 JS 중간정보 분석해본 결과 뭐 육상보다 훨씬 육수가 그러니까 더 예수 기준으로 더 보호 면적이 21.6%니까요. 더 큰 걸 알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중요지역의 질적 비교, 중간에 왼쪽 부분 보시면 중요지역 질적 비교는 일단 육상 인적의 17.3%가 보호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 있는 40개 중요 생물다양성 지역 40개의 28.7% 정도만 보호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이 이제 국토 면적이 한 8.6% 정도 되고 있는데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이 한 11% 정도, 11.2%가 보호되고 있고 국토환경성평가 1등급 지역도 한 40% 정도인데 그 중에 이제 32% 정도만 보호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숫자들은 조금씩 좀 차이가 좀 있는데요. 이제 그런 것들은 가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그 양적인 부분은 어느 정도 뭐 육상 같은 경우 있지만 질적인 부분에 저희가 많이 부족한 부분이 사실이고 해양 쪽도 부족해서 그다음에 보존 얘기를 많이 하고 그 혜택의 공유나 지역사회 활성화 이런 얘기들에 좀 다소 미흡한 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시사점으로 좀 대출이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뭐 이런 거에 기반해서 앞으로 이제 어떤 형태로 사회 전반의 접근이 필요하고 지방정부의 참여도 필요하겠다. 중앙정부의 법으로만 하는 것 같고 될 것 같지는 않다. 그다음에 법정보호지역뿐만 아니라 자연공존지역을 발굴해서 거버넌스 다양화하는 게 필요하겠다. 그다음에 생물 다양성만 포커스 맞춰서 뭐 국토의 30% 아니면 앞으로 2050년까지 해서 뭐 50%, 40% 이런 얘기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생물 다양성뿐만 아니라 기후위기 대응이나 뭐 생태계 서비스, 그다음에 양질의 삶 이런 것들도 같이 복합 목적으로 확장적이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본부처 차원에서 각 정부별로 접근하는 것보다는 본부처 차원의 접근. 그다음에 이제 규제하고 그거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 보상하고 이런 법에 의한 규제와 보상뿐만 아니라 그런 필요한 지역은 하겠지만 연성규범을 좀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 자발적인 참여와 자율적인 규제가 되는 협력과 지원 체계 같은 그런 연성규범 체계가 또 필요하겠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명 접근 체계나 뭐 이제 그런 얘기들을 같이 이제 앞으로 그 로드맵 이행할 때 신경 써야 되는 고려사항으로 뽑았고요. 그래서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크게 3개 전략, 6개 추진 과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 전략은 이제 보호지역과 OECM 확대하는 거. 그래서 이제 현진의 보존을 강화하는 쪽이고, 그다음 관리 체계 개선은 이제 뭐 관리 효과성 평가나 뭐 이제 그린리스트 이런 내용들도 있고, 질적인 관리를 개선하는, 그다음에 참여형 관리 체계를 만드는 거, 그다음 그에 기반한 자연에 기반한 지역사회 활성화 관련 내용들을 이제 주민 지원하는 거하고 혜택 강화하는 거 이런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목표는 전체적으로는 일단은 그 30%를 육상이든 해양이든 다 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육상의 경우는 OECM을 한 10% 정도, 국가 이제 보호지역은 한 20%, 그 다음에 OECM으로 해서 한 10%, 자연공존 10% 이렇게 했고, 해양은 사실은 분리해서 논의를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해양은 뭐 보호지역으로 15% 정도, 왜냐하면 지금 현재가 1.8%니까요. 그래서 보호지역으로 한 15%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자연공존적으로 15% 정도 분리해서 고민을 하다가 이게 뭐 여하튼 그 합의에 이를 수 있는 충분한 논의가 안 되어서 일단은 보호지역으로 30% 해놓고 향후 보호지역과 이제 자연공존지역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지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는 보호지역으로만 30%인데 이게 이렇게 될 것 같지는 않거든요. 추가적인 논의가 좀 필요해서 그렇게 이제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성과 지표는 보시다시피 30% 하고 그다음에 효과적인 질적인 관리 측면에서의 지표로서 녹색 목록 인증 개소수를 한 15개소 정도. 이것도 굉장히 숫자가 많이 준 건데 원래 저희가 논의 처음 시작할 때보다는. 그다음 관리 효과성 평가도 모든 보호지역에 이제 100% 정도 했는데 대상을 명시를 해서 조금 후퇴한 여하튼 게 이제 됐고, 그 다음에 보호지역이나 이제 OECM의 자원봉사자 수, 이게 참여형 공원관리 체계, 이제 보호지역 체계 측면에서 자원봉사자 수를 획기적으로 좀 늘려보자라고 하는 게 굉장히 도전적인 목표로 잡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역사회 자연 기반 상생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생활환경 여건 개선해서 이게 이제 뭐, 이거는 이제 자연공원 중심이기도 하고 생태 개풀말도 들어가 있습니다. 목표치는 이제 120개소가 되겠고, 그다음에 자연 기반 지속 가능 발전 모델에서 25개소, 이거는 뭐 국제 협약에서 얘기하고 있는 람사르 습지 도시하고 생물권 보존지역 이런 것들에 국가 목표 설정이 되어 있는 게 기존에 있는 것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하는 걸로 해서 목표가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25개소, 중복 포함해서 25개소
그렇게 잡혀 있고요. 전체적인 내용은 기존의 부처별로 보호지역 확대 계획이 있습니다. 국립공원 확대를 얼마나 하겠다. 그래서 한 2,000스퀘어킬로미터 넘게 좀 확대하겠다는 계획이 있는데요. 자연공원 기본계획에 의해서 그런 것들뿐만 아니라 수지보호지역, 산림 유전자원 보호구역 확대 목표, 그다음에 해수부에서도 갯벌 지역의 보호지역 확대하겠다. 이런 목표들이 있어서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 차원의 생물다양성 보존 강화는 사실 지역 광역 지자체별로 자연적인 특성이 다 다르거든요.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의 분포도 다르고, 그 다음에 보호하고 있는 비율도 다 달라서 그런 것들에 대한 1차 분석을 좀 제시를 저희가 이제 분석을 했고요. 그런 것들에 기반해서 지역 차원에서의 그 지역 지자체의 보존 목표 설정하고 이행 강화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OECM 발굴 등재는 지금 현재 기초 단계에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처별 하고 있는 노력들을 좀 더 공감대 형성을 해서 각자 잘 후보 지역들을 찾아내서 등재화하고 하는 것들을 이제 내용이 잡혀 있고 그 시스템을 만드는 것도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지역들이 중요한 지역들을 잘 보존 강화할 필요가 있어서 그런 중요한 지역들을 어떻게 그럼 찾아낼 거냐라고 하는 게 이제 중요한 또 논의 중 과제 중에 하나인데요. 그래서 KBA, 그러니까 글로벌 스탠다드로 나와 있는 KBA 기반해서 저희 생태자연도나 국토환경성평가지 이런 걸 포함해서 우리나라의 중요한 지역들을 찾아내는 것, 그걸 규명하는 것을 올해 내년에 2025년까지 규명하는 거를 일단 목표로 잡아놨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지역의 보존 확대는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KBA 글로벌 차원에서 중요한 핵심 생물다양성 지역 중 28.7%만 보호돼 있고 생태 자연도 1등급 지역도 11% 정도 정도밖에 보호 안 되고 있고 이런 갭이 있잖아요. 그런 지역들을 먼저 찾아내서 이제 그런 지역들에 대해서 보존 수단을 이제 만들어내는 그런 보존 확대 내용이 좀 담겨 있습니다. 그다음에 질적 관리 개선 관련해서는 이제 관리 효과성 평가라고 해서 이제 보호지역이 효과적으로 관리되는지를 평가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의미를 수행하는 그런 것들을 그다음 피드백하는 그런 정과정 평가 강화하는 게 부처별로 계획들이 잡혀 있는 것들을 그대로 시행하는 것 그런 내용이 좀 담겨 있고요. 그다음에 그런 것들이 잘 평가되면 이제 그린리스트 올리고 이런 것들이 있고, 훼손지 보건 강화는 보호지역 내 훼손지, 그 다음에 보호지역 간 연결성 증진을 위한 훼손지 보건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 사명 관리 체계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어떻게 찾아내서 어떻게 등재할 것인지라고 하는 내용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민간 참여가 굉장히 중요해서 지자체의 참여뿐만 아니라 그래서 그런 이제 자연공존 파트너십, 생물다양성 파트너십이라고 하는 그런 파트너십 구축을 어떻게 해서 그 파트너십의 역할을 부여해서 어떤 역할을 부여해서 할 건지 그런 내용이 담겨 있고요. 그 다음에 보호지역뿐만 아니라 이제 OECM에 대한 이런 것도 통합 DB 만들어서 그 다음에 일반 대중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접근성 강화 그런 내용들이 고도화에 담겨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생 기반 강화 같은 경우는 이제 사유지 내역을 포함해서, 그 다음 PS나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 계약이나, 그 다음 보호 협약 그런 것들에 대한 지원 제도들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이제 지원을 강화하는 거, 그 다음에 노후된 생활 여건들, 그런 것들 개선하는 거, 갯벌 생태마을 지정해서 하는 거, 그런 것들이 생활 개선 사업으로 이제 담겨 있고, 그다음에 생태관광 활성화는 이제 보호지역뿐만 아니라 주변에 생태관광 자원들을 연계해서 하는 프로그램들, 체험형, 체류형 이런 것들 각 정부 계획에 되어 있던 내용들을 기존에 하던 내용들을 강화하는 형태의 생태관광 활성화를 담겨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지역 발전 모델 발굴 확산은 아까 남산 습지도시나 생물권 보존 지역 포함해서 하는 거랑, 그 다음에 국가환경 종합계획에서 얘기하고 있는 생태계 서비스 활성화 촉진 지역 이런 것들을 이제 구현하는 내용이 일부 담겨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행 방안으로서 이제 주기적으로 이제 매년 이행 평가를 하는 걸로 얘기를 하고 있고, 아까 지자체별로 이제 보존 목표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를 이제 지방 생물다양성 전략이거든요, LBSAP.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생물다양성법을 지금 개정 추진 중에 있습니다. LBSAP 수립이 의무사항이 아니거든요. 이제 의무사항으로 하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이런 내용들을 설정해서 이행하도록 하는 것들을 이제 하고 있고, 생물자원관에서 LBSAP 수립을 위한 지침하는 것들을 또 지침 마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지침 내에도 넣어서 그렇게 하는 게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범정부 사회전반 참여 확대를 위해서 이제 아까 얘기했던 서리 바이 서리 파트너십 만들어서 운영하는 거,
그거를 이제 올해 추진을 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관련 DB들을 모아서 연계하고 공유하는 내용들을 할 필요가 있다고 얘기를 지금 내어놨습니다. 제도적 기반 강화 관련해서는 사실 보호적 시스템은 어느 정도 체계를 갖춰져 있는데 지금 자연 공존 지역에 대한 발굴 관리 시스템이 이제 뭐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에 이제 그 OECM을 발굴해내기 위한 매뉴얼을 해서 개발해서 활용하는 측면이 필요할 텐데, 그거는 지금 일단 그 국가 차원에서 쓸 수 있는 버전 1.2 초안인데요. 버전 1.2가 작년 8월에 이제 하나 만들어져서 이제 지금 시범 적용되고 있고요. 부처별로도 이제 뭐 이제 관련돼서 고민을 계속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OECM을 체계적으로 발굴하고 등록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또 이행해야 될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이상으로 이제 간단하게 GBF의 맥락하고 그 맥락에 기반해서 우리나라에서 수립한 이제 로드맵을 안을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혹시 궁금하거나 뭐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하실 분 있으면 마이크 켜고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죄송한데, 그, OECM이라는 그 개념을 명확하게 제가 이 자료에서는 잘 못 봤는데, 좀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OECM과 보호지역의 가장 큰 차이는, 가장 큰 같은 점은 생물 다양성 보존에 기여한다는 겁니다. OECM과 보호지역은 둘 다. 근데 가장 큰 차이는 지정 목적이 생물 다양성 보존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지정 목적이 생물 다양성 보존에 있으면 그건 보호지역이죠. 생물 다양성 가치도 있고 지정 목적도 그러면 보호지역이고. 근데 지정 목적이 생물 다양성 보존이 아닌데 생물 다양성 가치 유지 증진에 기여를 했다는 거죠. 그게 이제 OECM으로, OECM이 기타 효과적인 보존 수단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보존에 기여하는 기타 등등을 OECM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제 가장 쉬운 예가 개발제한구역 같은 거거든요. 도시의 확산 방지를 위해서 서울시 주변에 한상형으로 그린벨트를 만들었죠. 개발제한구역을 만들었는데, 그렇게 했더니 그게 이제 생물다양성 가치가 있는 지역들도 있잖아요. 개발제한구역 모두 다 생물다양성 가치가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그런 지역들, 그 다음에 생물권 보존 지역 같은 경우도 완충 지역들은 또 그럴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OECM으로 보는 거죠. 자, 마을숲 같은 경우도 그럴 수 있고, 합술림 같은 경우도 그럴 수 있고, 그 다음에 마을 공동어장 같은 경우에서 어업 제한하거나 이런 지역들도 바다에서는 그런 이제 OECM의 형태를 취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지정 목적이 생물다양성이나 생태계 보존 목적이 아닌데 생물다양성에 기여하는 지역을 통칭해서 지금 OECM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메커니즘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기타 효과적인 지역 기반 보존 수단이라고 얘기를 하고, 저희는 이제 우리나라 명칭으로 자연 공존 지역이라고 가칭해서 쓰고 있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그 보존 지역과 관련해서 저희가 지금 확대를 한다는 내용이잖아요. 실제적으로 가장 핵심 내용이. 네. 근데 보존 지역을 확대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이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이게 개발과 관련된 것도 있지만 지금 현재 그쪽에서 이제 생업을 하고 있는, 특히 바다 같은 경우에는 어로 활동이라던가 양식이라던가 이제 갯벌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생산 활동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하고 상충되는 것 때문에 사실 좀 어려움이 많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꼭 그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전 세계적으로 그럴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협조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합의? 또는 그런 이제 방향성이나 이런 것들도 지금 제시가 되고 있는 건가요? 구체적으로? 사실은 그게 이제 개발과 이용에 대한 이제 갈등 부분은 상존하는 이슈인데요. 그래서 그동안에는 이제 10%, 17% 이런 얘기 하다가 갑자기 30% 이러니까 그럼 2050년에는 50%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무슨 얘기이지? 육상도 육상이지만 바다 같은 경우도 특히 이제 이용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육상은 우리나라가 지금 17%잖아요. 그럼 20%까지는 한 30%, 아니 3% 정도 이내인데, 지금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 중에 보존되고 있는 게 아까 제가 11% 정도 보존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들에 보호되고 있지 않은 국공유지만 면적만 해도 제법 됩니다. 5% 이상 됩니다. 그러면 이제 사유지에 대한 거를 고민하기 이전에 국공유지 먼저 저는 보존 노력을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사유지에 대한 것도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적 목적이 생태계나 생물다양성 보존이면 법적 규제가 있고 보상이 따라가는 시스템이 따라가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OECM은 기존에 그 생물다양성 보존을 위한 규제를 했던 지역은 아닌 거잖아요. 근데 그 생물다양성 가치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뭐냐면 전제가 지금까지의 관리 접근이나 거버넌스가 생물다양성 보존에 기여하고 있었고 유효했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 수단이 어떤 건지를 찾아내서 그 수단을 확장시키자는 거죠. 그 수단이 효과적이었으니 그 효과적인 수단을 찾아내서 우리나라에도 확산시키고 글로벌에 확산시키자고 하는 게 그 OECD 개념에 담겨 있는 내재되어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차원에서는 뭐 말씀하시듯이 협동이나 갈등 관리를 어떻게 했는지 이제 저희가 디테일하게 쳐다볼 필요는 좀 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다 부분은 좀 더 그런 고민들이 깊어야 해서 사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걸 구분을 못했던 거죠. 그래서 지금 조금 더 논의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할 일이 많으시겠네요. 네, 예, 저 질문 드려도 될까요? 네. 들리시나요? 네. 아, 네. 아까 네, 해양 부분에 있어서 그 면적인 부분을 확보하는 데 한계점이 있다고 말씀 주셨는데 지금 연안 생태계라든가 해양의 탄소 저감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이슈가 불거지고 있는데 이런 차원에서 해양수산부와 국립공단이 어떤 식으로 합의를 하셔서 면적 확보를 위해서 좀 접근하고 계신 방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사실은 바다의 보존은 그 해수부 관할이거든요, 사실은. 아시다시피 자연환경보존법에서 자연환경은 해양을 제외합니다. 해양환경 보존법이 따로 있으니까. 환경정책기본법에서 자연환경은 뭐 해양을 포함하지만 자연환경보존법의 자연은 또 이제 또 해수부가 관할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제 그렇긴 한데요. 근데 자연공원에 국립공원에 바다는 또 제법 있잖아요. 문화재청에서 관리하는 천연기념물 중에도 바다가 좀 있잖아요. 그래서 상호 부처간 협력은 좀 필요한데요. 해수부에서 총괄하지만 해양 바다의 보존은 하지만 서로 협력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 이제 로드맵은 이제 환경부 과제로 저희가 연구를 했는데요. 연구 과정에서는 그다음에 저희 포럼 운영에서는 해수부 전문가들도 포함을 하거든요. 해수부 이제 공무원들도 참여를 하고 그렇게 해서 같이 이제 소통하고 같이 하고요. 그래서 일단 소통은 하는데 이제 그 해양은 사실은 특성이 좀 달라서 육상하고 그래서 조금 이제 그 소통의 깊이가 그렇게 깊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해야 될 일도 좀 많기도 한 것 같고요. 그래서 외국에서는 그 해양의 그러니까 어업을 위한 폐쇄 지역들이 있잖아요. 일시 폐쇄하고 이런 지역들을 자연 공존 지역화해서 뭐 국제사회에 보고하고 하거든요. OECM이라고 해서 그런 노력들을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좀 쉽게 나가야겠죠. 이제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OECM을 보고하는 적은 없거든요. 그래서 뭐 육상도 그렇고 해양도 그렇고 이제 그런 좋은 사례들을 참고해서 이제 계속 발굴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만 더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네, 말씀하십시오. 예. 아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전 보호지역 면적 30%로 쭉 알고 있었는데, 지금 여기 그 국가보전 목표에 보면은 이제 OECM 포함해서 30%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 보호지역 외에 아까 말씀하신 뭐 지입이나 뭐 도시숲이나 이런 유사한 이런 지역들을 포함하면 원래 당초 계획했던 보호지역 30%보다는 이게 좀 약화되는 거 아닌가? 아니면 그게 뭐 방향이 좀 달라진 게 있는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보호지역만 가지고 30%,
이 얘기는 아니거든요. 글로벌 타겟 자체가. 글로벌 타겟, GBF의 타겟은 보호지역과 OECM 시스템을 통해서 30% 정도, 적어도 30% 정도를 보호하자는 게 글로벌 타겟이고, 사실은 그걸 국가 차원에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그럼 쏘리 바이 쏘리를 하겠다라고 이제 공언을 했죠, 우리나라도. 그래서 이제 보호지역과 OECM을 통해서 30% 하겠다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그러면 지금 들으니 보호지역보다는 자연 공존지역이라고 하는 것들이 약간 좀 유연한데, 그러면 보존 노력이 약화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그 우려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려에 대한 제기들이 국제적으로도 그렇고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문제 제기가 있어서, 사실 제가 이해하기로는 보호지역하고 OECM 타겟을 별도로 국가 차원에서 설정한 국가는 우리나라가 처음입니다. 지금까지 설정된 것 중에. 저는 이제 그런 우려를 담아서 보호지역에 대한 타겟을 명확히 설정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보호전이 후퇴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중요한 것들에 대한 타겟을 명확히 해놓는 거. 그게 이제 20%거든요, 우리나라는 육상은. 육상은 20% 국가 차원에서 법 제도적으로 보호지역으로 가야 되는 건 적어도 20% 정도는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그 국가, 그 보존이 후퇴하지 않는다라는 걸 상징하기 위해서 그렇게 세팅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실 앞으로 이제 30%, 40%, 50%가 되려면 자연 공존 지역이 굉장히 중요한 포션을 차지해서, 그게, 그러니까 지정 목적에 상관없이 생물 다양성에 기여하는 형태로의 효과적으로 보존되는 거. 그런 게 사실은 주류화되어야 되는 상황이어서, 그렇게 이제 앞으로 발전 가능성을 보고, OECM은 10% 정도로 잡고, 그리고 육상은 그렇게 잡았고, 해양도 이제 그런 형태로 15%, 15해서 잡았는데, 논의가 좀 더 필요해서 구체적으로 나누진 못했습니다. 네. 그래서 보존 악화 부분에 대한 것들의 우려가 사실 몇 가지로 이제 상쇄를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원래 GBF의 초안에서는 아까 얘기하는 중요 보호지역, KBA 같은데, 중요 보호지역의 60% 정도 보호해야 된다. 그 다음에 엄정 보존이 3분의 1 정도, 3분의 30% 정도는 또 3분의 1 정도는 되어야 한다. 이게 있었어요, 타겟에. 근데 그것들이 약화돼서 이제 글로벌 논의하면서 약화돼서 없어졌는데, 저는 사실 연구에서는 그걸 담아놨거든요. 중요 지역에는 60% 정도 보호해야 된다. 그래서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에 한 80% 정도는 보호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그 다음에 뭐 엄정 보존은 우리 보호지역 시스템 내에 엄정 보존은 3분의 1 정도는 엄정 보존으로 가야 된다. 국가 보호지역 중 3분의 1 정도는 또 엄정 보존을 가야 된다. 그런 타겟을 처음에는 이제 논의 초안에는 담았었는데요. 이게 이제 부처 간 논의 과정에서는 사실은 이제 이행에 대한 우려나 그런 것들이 있어서 좀 약화된 부분이 있습니다. 네.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예. 추가로 질문하실 분 있으시면 부담 갖지 말고 바로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아직 저희 시간 남았습니다. 원래 부담을 갖고 있었는데, 네, 이야기해도 될까요? 네, 말씀하시죠. 네. 이게 원래부터 이제 훼손지예요, 거기가. 뭐, 브라운필드라고 보면. 근데 거기를 이제 생태복원을 해서, 이제, 생태공원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근데 또 거기가, 이제, 저희가 이제 후보지로 OECM에서 녹지 지역도 거론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도시공원을 만든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 그때 생태 복원도 이제 훼손지를 복원하는 개념도 되고, 또 OECM의 역할을 한다라고 하면, 이게 30x30에서 둘 다 해당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질문의 나중에 된다고 하면, OECM의 이제 녹지 지역도 이제 포함이 된다라고 하면. 네. 지금 GBF 타겟에서는 훼손지 복원에 대한 타겟이 있어요. 그래서 훼손지에 30% 타겟 하겠다. 그러면 지금 만약에 브라운필드 같은 경우 복원을 하면 타겟 2의 이행에 기여를 하겠죠. 그죠? 그건 당연한 얘기이고. 그러면 그 지역의 복원 지역들이, 그 다음에 습지 흡수원을 창출한 지역들이 있잖아요. 새롭게 조림이나 뭐 그런 지역들이 어떻게 보면 한 10년 후, 20년 후 생물다양성에 기여할 수 분명히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네. 그러면 복원 지역들에 대한 복원 효과를 이제 판단해서 평가해서 복원 효과가 생물다양성에 기여하는 형태가 되면 뭐 얼마든지 자연 공존 지역화 되는 거죠. 그거는 이제 복원 효과가 나타나면. 근데 훼손지를 복원한 해에 그 생물다양성 증진 가치가 입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연 공존 지역화는 일단 되지는 않겠죠. 근데
후보는 낼 수 있는 거죠, 후보는. 그래서 검증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도 사실 저희가 자연공존지역의 후보 리스트에 보면 그 보건지역이나 훼손지나 그다음 탄소흡수 확충이나 이런 지역들이 이제 기여하는 것들도 후보 지역으로 지금 검토 대상에 들어가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차동현님 아까 지금 손 드셨었는데. 네. 제가 이제 여쭤보겠습니다. 이 보호지역 지정을 하게 되면 그쪽 지역은 어떤 개발 행위, 아니, 뭐, 육상 같은 경우는 오히려 개발 행위에 눈에 보이는데, 바다 같은 경우는 잘 안 보이잖아요, 해안 같은 경우는. 그래서 최근에 보면 해상풍력 이렇게 하면서 사실은 이 정부의 에너지 정책과 좀 맞물려 있어서 많이 설치를 하지 않습니까? 서남해 이쪽에. 이게 보호지역, 이게 범주하고 어떤 관계가 좀 있나요? 그런 지역이 만약에 지정이 되면 해상풍력을 못 하게 되는 거예요? 일단은 보호지역 내에서의 그 재생에너지, 친환경 재생에너지 입지에 대한 요구도 지금 현재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법적으로 보호지역이 지정됐는데도 불구하고 네. 그 안에 해상풍력 하자라고 하는 요구도 제법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생물다양성이 좋은 곳에 또 해상풍력 적지도 있고 뭐 그러다 보니 그런 요구가 있는데요. 사실은 지금 이런 것들은 사실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일 가능성이 높은 거죠. 뭐 이게 되고 안 되고를 뭐 이렇게 딱 갈라서 얘기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IPCC나 EPS나 이런 데서 그 기후변화 대응과 생물다양성 보존 전략이 같이 가야 된다고 얘기를 하면서 거기에서 그 워크숍, 그러니까 2021년 워크숍 하면서 나온 결과물을 보면 기후변화 대응 활동이 생물다양성을 훼손하는 방향으로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못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해상풍력발전단지를 하는 것이 그 생물다양성 보존이나 유지 증진에 기여하지 않고 그 반대급부를 양산하면 그런 것들은 지양하자라고 그 공고문에 나와 있거든요. 그 전문가 그룹 워크숍 결과에. 그래서 그런 걸로 따지면 쉽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요. 여하튼 그거는 정말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살펴봐야 되는 문제 아닐까 싶습니다. 뭐 아니, 가능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예를 들어, 뭐, 백두대간에 지금 그 풍력 발전기 엄청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백두대간이 아니면 그 육상 풍력에서는 가치도 없는 거잖아요. 그냥 네. 평지에다가 풍력 발전기를 설치하는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네. 실제 백두대간에도 다 설치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게 과연 그 제외될 대상인지, 예를 들어 뭐 풍력이나 이런 것도 바람에 뭐 그런 부분도 기본적으로 그 경제성이 나와야 설치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냥 네. 바다에 설치하는 거 아니시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사실은 얼마나 이렇게 조율이 될지 사실은 네. 조금은 물음표가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사실은 방금 말씀하신 그 비용 측면, 경제성 측면이 가장 중요한 건데요. 저희가 얘기하는 자연의 가치를 경제성 평가할 때 하면 포함되면 사실 경제성 없을 거예요, 아마. 근데 그 가치를 반영을 안 하니까 경제성이 있는 걸로 나오는 거죠. 기존의 보호지역이었기 때문에 규제를 받았던 지역이기 때문에 땅값이 쌀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경제성이 있는 거겠죠. 근데 생물다양성 가치나 자연의 가치를 반영하면 아마 경제성이 안 나올 텐데,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들은 얘기인데요. 제 얘기는 아니고 들은 얘기인데, 여하튼 재생에너지 풍력발전단지도 사실 적정 바람이 불어야 되는 거고, 바람이 세게 분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여하튼 적정 바람이 불어야 하고, 그 다음에 거기 풍력발전단지가 생길 때 거기만 개발하는 게 아니라 진입도로랄지 그 기반 시설 따라가는 비용도 제법 있고 해서 그런 새로운 적지를 찾는 것보다 있는 지역을 확대시키는 게 가장 지금 단계에서는 가장 효과적인 거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있는 곳이 백두대간이어서 사실 고민의 깊이가 굉장히 커서 하여튼 쉽게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추가로 더 질문하실 분 안 계신가요? 없으시면 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저 이메일 있고 뭐 혹시 뭐 이렇게 연락을 주시면 얼마든지 편하게 좋은 아이디어나 의견 주시면 좀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학연 박사님 감사합니다. 네, 저희
9차 웨비나 모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박사님 이거 프레젠테이션 잠깐 내려주시면 저희 전체 단체 사진 한번 찍게 카메라 한번 다 켜주시겠습니까? 자, 어서 저기 미모 다듬으시고요. 저희 단체 사진 스크린샷으로 한번 찍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한 장 더 찍겠습니다. 잠시만요. 이제 한 장 더 찍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웨비나는 4월에,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 웨비나는 4월에 진행될 예정이고요. 그때도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네, 박사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저 OECM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제가 그걸로 2017년도에 박사 논문을 저 화학영 박사님이 야 그걸로 써라 그래가지고 그 논문 썼으니까 그 논문을 보시거나 아니면 보건학계지에 그거를 좀 요약해서 논문으로 한 서너 편 썼거든요. 그거를 네. 상도 받고. 내가 공부를 안 해갖고서는 뭘 올려주세요. 길사에서도 한번 2017년도에 길사에서도 발표를 했었습니다. 저 가시기 전에 죄송하지만 지금 실명으로 안 돼 있으신 분들 성함 한 번씩만 확인해 주시면 안 될까요? 벌써 가셨네. 아, 네, 지금- 이름이 네. 이게 이름이 황상연입니다. 네, 황상연. 황상연 기술사님, 그리고 지금 알 수 없음으로 돼 있으신 분 보시고요. 임혜님은 임혜령님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네, 네. 알 수 없으면 아까 저 질문하신 분. 임소영 기술사 같은데? 임소영 기술사 아까 브라운필드 얘기하고 하는 거 보니까 네, 네. 저는 김경미입니다. 김경미. 죄송합니다. 안녕히 계셨어요. 네, 네, 만두콩님은 전신영 부장님이신 것 같고. 네, 맞습니다. 네. 가셨네. 아까 혹시 닷코로 들어오셨던 분 누군지 아실까요? 네, 다음에. 그럼 모두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만 감사합니다.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더 하실 얘기가 있으신가 봐. 안 나가시는 거 보니까. 아니, 오랜만에 뵈니까 너무 반가워서 저희 웨비나 오늘 알겠습니다. 웨비나, 네, 다들 즐거운 주말 보내십시오. 네, 주말 잘 보내세요. 잘 보내세요.